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다 여러분을 또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러분 교재 222페이지입니다. 네, 222페이지고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 및 중환경 정비법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단 교재를 펼쳐두시고 앞을 잠깐 보실까요? 자, 이 도시 및 중환경 정비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도시 및 중환경 정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봐주십시오. 자, 우리 지난 달에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많이 됐었죠. 네, 지난주에는 물론 도시계획법을 공부하셨고요. 자, 우리 그 토지 관련 법률, 토지공법이 100여 개가 훨씬 넘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이제 국토계획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저희들이 약칭해서 이제 국토계획법이다라고 하게 되죠. 자, 이 법의 핵심은 자,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 국토계획이 이 법의 중심 테마가 된다라고 하면서, 자,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매 시간마다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 체계를 정리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체계, 국토계획 체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제일 위에. 자,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국토종합계획이 있었죠. 국토종합계획.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가 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 중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2040년까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이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국토를 보존할 것인지 미리 행정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네, 국토종합계획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된 우리나라 국토 곳곳에 이웃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공간, 도시 또는 군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뭐죠? 광역계획권.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해서 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되면은 이제 도시군 계획이 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란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계획,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지역과 군지역. 이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그 목표를 지시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고요. 그리고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면은 그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한 행정계획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이제 쭉 소개를 드렸었죠. 제일 먼저.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다가 용도지역이라는 것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새로 지정하고 또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도로, 지하철, 학교,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죠. 자, 이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 개량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도로라든지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이 전부 기반시설인데, 자, 이렇게 도로나 지하철 등 도시 기반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새로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를 결정을 한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은, 자,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결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네. 자, 그때 중앙정부는 그 결정된 행정정보를 이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관보를 발행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평택시나 서울시, 경기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공보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은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는 공보의 결정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고시하게 되죠. 이렇게 도로, 지하철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고시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이제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 그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또 한강대교 건설하고 종합운동장을 만들고 고척동에 야구 경기장을 건설하고 이런 것은 전부 이제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것이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곧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이 또 있죠. 네 번째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렇죠.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을 결정하게 되죠. 그럼 보십시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죠?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한강대교 만드는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의 공통점은 전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된다는 점이 똑같고요.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그때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그 세 가지 사업을 이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2019년도에 이제 기출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 사업이 있죠? 세 가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정비 사업이 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되면 그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시행할 수 있는지, 사업 시행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것인지 환지 방식으로 할 것인지 사업 방식의 결정,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개별법을 우리는 지난주에 학습했죠. 무슨 법이었죠? 그렇죠. 도시개발법을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자, 오늘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법입니다. 정비사업에 관한 법.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법률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정비사업에 관한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모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의 하위 법률로서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규정한 그 정비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하죠? 네.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 사업의 종류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세 가지 용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과정,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가 있겠죠. 그 절차에 따라서 관련된 제도들을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오늘 강의가 준비되고요.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 교재 222페이지 볼까요? 네. 자, 교재 222페이지 보면은 그 정비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별표를 두 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정도 하시고, 진짜 이런 것은 그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그 어느 정도로 개념이 명확해야 되냐면은 책 보지 않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 돼요. 우리가 그 12월 입문 과정에서 이제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개요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 2월부터 진행하게 될 그 기본 이론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는지 기본을 다지게 되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도시 및 중환경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 사업의 종류, 중환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주환경 개선 사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일단은 여러분 제 교재를 짚어가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 주환경 개선 사업은 그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2017년도에 이제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주환경 개선 사업 개념이 이제 두 가지로 규정이 되는데, 일단 교재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22페이지 교재 보시면은 주환경 개선 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완전 밑에 적으십시오.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이 동네는 정비 기반 시설이니까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 정비 기반 시설이 이 동네는 보통 열악이 아니고 극히 열악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보통 밀집이 아니고요.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죠.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주환경 개선을 목적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네, 주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서울의 비탈, 달동네 철거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이제 법표를 정의하면은 주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보면 돼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완전 달동네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네, 주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데, 이때 주환경 개선이 목적이잖아요. 주환경 개선이 목적인데, 이때 개선은 그냥 좋게 고친다는 뜻이 아니고, 개선이라는 글자들을 하면은 네, 앞으로 철거 방식, 전면 철거 방식으로 주환경 개선 사업은 이루어진다. 달동네 철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정비법 개정으로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하나 더 추가되는데, 교재 보십시오. 교재 보시면은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단독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단독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죠.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봐요.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보통 기반시설이 열악하잖아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이 지역의 건물이 노후화되면은 과거에는 전부 재개발을 한 거예요. 재개발하면은 이 지역의 노후 불량으로 판정된 단독주택이나 다시대주택지는 전면 철거되고 아파트 지어버리면은 중산층 거주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 다시대주택 밀집 지역이 노후화되고 재개발되면서 전면 철거되고 아파트를 지어버리면은 서민층 거주 지역이 중산층 거주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서민층, 세입자하고 그 원주민들은 또 다른 외곽지로 이렇게 내몰리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제 사회적 부작용과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용산 철거민 사태 등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회적 갈등을
이제 단독주택, 다시주택이 전면 철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민층 거주지역이 파괴되고 서민층이 끊임없이 외곽 쪽으로 내몰리게 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 단독주택, 다시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 지역의 열악한 그 정비 기반 시설과 부족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 줍니다. 네,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 주고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보존합니다. 주거 환경,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을 하자.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보존 방식이 도입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된 거죠. 앞으로 단독주택, 다시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열악한 부족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 주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 위에 달동네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 단독주택, 다시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2017년도 정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모두 전면 철거 방식이었는데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단독주택, 다시주택 밀집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포함되면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유일하게 보존 방식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큰 특징이에요. 네. 여러분, 달동네 지역,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철거 방식, 단독주택, 다시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 지역의 열악한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해주고 그리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주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그 주거환경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이죠. 재개발. 그 현지 공인중개 사무를 하시는 분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별 못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네.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을 구분하셔야 되죠. 자, 재개발 사업도 이제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 이것도 2017년도에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의 개념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자, 재개발 사업이 무엇일까요? 네. 자, 정비 기반 시설. 재개발이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 시설, 학교 등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이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목적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나와 있지 않지만 기반 시설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개발인데, 자, 이때 재개발도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이고,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재개발은 주로 이제 주택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지 중심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네, 근데 2017년도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이 재개발 사업에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공식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네. 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고요.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해도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은 그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 아니고 도시환경 개선이 목적이라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은 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 재개발 개념이 왜 도입됐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상업적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은 그 도심 재개발의 의미예요. 도심 재개발 사업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 있죠. 이 공업적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은 공장 재개발을 의미합니다. 공장 재개발을 의미를 하게 돼요.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을 의미하게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업적인 이루어지는 이제 도심 재개발, 대표적으로 이거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실제하고 부합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서울의 잠실역이에요. 2호선 잠실역입니다. 잠실역이고, 이게 이제 송파대로인데, 여러분 이쪽에 그 석촌 호수공원 있죠. 석촌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석촌 호수공원이 있고요. 송파대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롯데월드죠. 롯데월드 있고 아이들 있으시니까 한두 분은 뭐 가보셨죠, 그죠? 롯데월드 있고 앞쪽에 보면은 잠실대로변에 이제 롯데호텔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네. 건너편에 제2롯데월드가 있는 거죠. 그죠? 제2롯데월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1970년대 이제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제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이 여기 이제 잠실역 주변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제2롯데월드가 이제 들어오니까 제2롯데월드가 건설돼 버리니까 상권의 중심이 그 제2롯데월드 쪽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상권의 중심이 이동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여기 롯데백화점하고 롯데호텔하고 기존의 롯데월드 자리는 상권의 중심이 제2롯데월드 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는 도시 기능이 떨어지고 상권이 쇠락해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개발된 지도 한 40년 넘어서는 40년쯤 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또 건물이나 이제 상당히 노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만약에 10년, 20년 안에는 이 지역을 롯데가 재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지역은 이제 상업적에서 이루어지는 도심 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상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 등을 통하여 이렇게 도시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이제 법상 재개발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은 공장 재개발이 대표적인데 여러분 그 울산광역시 동구에 가면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공장이죠. 1공장부터 이제 4공장까지 현대자동차 공장이 이제 울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하고 있다면은, 지금 그 자동차는 그 내연기관, 휘발유나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 신차 판매 주류를 이제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 수소차 시대가 아마 10년 이내에 도래하겠죠. 그죠? 우리 가까운 시기에 금방 전기차나 전기 수소차가 신차의 주류로 이제 판매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연기관, 디젤이나 휘발유 엔진을 그 중심으로 하는 이 공장 재개발은 이제 필수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때 이제 공장 재개발이 곧 이제 그 공업 쪽에서 도시 기능 회복 등을 목적으로 공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이고 이렇게 공장 재개발이나 도심 재개발 등을 통하여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도 이제 법상 재개발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근적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된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도 재개발이고 상업 쪽에서 도심 재개발과 그리고 공업 쪽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재개발 등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도 재개발 사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죠. 재건축.
자, 재건축은 여러분 교재 짚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재건축이죠. 재건축이 무엇이냐면 재건축 사업은 일단은 법상 재건축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이 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해야 되니까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등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 대상이에요.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부분이 2017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하면 틀려요.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라면은 단독주택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과거에는 2016년도까지는 이제 정비법상 재건축이었다고요. 근데 그 건축물 밀집 지역이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더라도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법상 재건축 대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만 재건축 대상이 된 거예요. 이 공동주택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자, 일단은 재건축 대상 지역은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이 양호하니까 도로, 넓은 도로,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확보된 공원, 그리고 학교 등등 주차장 등등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건축 연령이 38년, 40년에 의해서 이 아파트는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이 된다면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인데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 되잖아요. 이것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건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이제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재개발은 개념이 두 개잖아요. 상업적과 공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것도 재개발 사업이 되죠.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이제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상업적, 공업지역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해주고, 부족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 확충해주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거고, 그죠? 자, 지금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몇 개를 배운 거죠? 3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그 용어 해설을 설명을 드린 거죠. 좀 설명을 드렸고, 자, 이렇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으로,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사업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3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정비 사업 몇 개가 있죠? 3개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모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모두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사업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 교재 222페이지에서 정비 사업의 개념 3가지를 공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도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는 읽어두셔야 되고요. 제가 세 가지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1번 같이 봅니다. 1번 밑줄 껐죠. 자, 정비법상 노후 불량 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서 붕괴 동그라미 합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동그라미 합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이 법상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하게 됩니다. 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서 붕괴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준공일로부터 몇 년 지나는지 그 연한과 상관없이 연수와 상관없이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축물이 과밀화되어 있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이제 재건축 대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느 정도 노후화되어야 법상 노후 불량 건축을 판정할 것인지 그 객관적 기준을 위해서 이렇게 노후 불량 건축의 개념을 법으로 정해둔 게 된 겁니다. 자, 붕괴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이 법상 노후 불량 건축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옵니다. 223페이지 오셔가지고 그 4번 같이 볼까요? 3번에 봅니다. 3번. 자, 223페이지 오른쪽에 자 제일 위에 보면 큰 3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되어 있죠. 자, 거기서 양가로 2번에 박선에 들어오세요. 박선에 들어오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죠. 동그라미 3번에 빌표하시고요. 네, 읽어드릴까요?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동그라미 합니다.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동그라미, 보강 동그라미, 보수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이 됩니다. 자, 설명할까요? 여러분, 여기 자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을 하나 지었죠. 자,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우리 건축법상 건축공사 완료되면은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준공검사일로부터 이 건축물의 준공서를 받고 그 준공검사일로부터 이 건축물을 앞으로 40년 동안 이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준공일로부터 40년 동안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때때로 보수하고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때 준공일로부터 40년 동안 이 건물, 이 빌딩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억이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100억이 든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건축물을 철거해버리고 새로 건설을 한다면은 건설 비용이 90억이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40년 동안 준공일로부터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건설 비용보다 보수 보강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이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하고, 이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라면은 재개발 사업 등이 그 동네에 허용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준공일로부터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건설 비용보다 보수 보강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죠. 보수 보강 나오면 몇 년이죠? 40년. 보수 보강 40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4번 읽으십시오. 223페이지 딱 중간이죠. 223페이지 딱 중간에 보시면은 4번에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다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이제 노후 불량수로 판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을 체크할게요. 밑줄 껐죠? 준공일로부터 20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사 받고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지난 건축물도 노후 불량수로 판정할 수 있게 돼요. 네,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진한 건축물도 노후 불량지로 판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개념을 정했습니다. 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서 붕괴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노후 불량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건설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도 노후 불량수로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노후화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또 노후화된 건축물 중에서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지난 건축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네.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 봐요. 제일 밑에 보면 정비 기반 시설 나와 있어요. 이 정비 기반 시설의 종류,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등은 정비 기반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책을 넘겨봅니다. 넘겨보면은 공동이용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밑줄 쭉 그십시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은 공동이용시설이 되고요.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쯤 되면은 이거 꼭 비교해서 암기를 하라고 합니다. 비교해서 그 종류를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정비 기반 시설의 종류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는 네, 구분해서 암기를 할 것.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 봅니다. 토지등 소유자 별표 2개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토지등 소유자. 자, 도시비 주관경 정비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그 용어 정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이것도 중요해. 별표 2개. 별표 2개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한 20번 정도 네, 반복을 하자 그런 의미예요.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소유자가 누구일까? 왜 중요할까? 토지 소유자와 기타 등등이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토지등 소유자라 하면 정비사업별로 토지등 소유자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그래서 자, 법률로 정한 토지등 소유자의 범위가 됩니다. 자, 이 토지등 소유자가 나중에 그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투자하고 재건축을 투자를 하는 목적은 조합원이 되고 또 조합원이 되면은 나중에 원칙적으로 뭘 보장받습니까? 재개발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권을 받게 되잖아요. 입주권을 받으면은 일반 분양가보다 제곱미터당 낮은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법상 보장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아파트 입주권을, 재개발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은 조합원이 돼야 되고, 조합원이 되려면은 자, 이 법, 정비법이 정하는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될 토지등 소유자의 범위는 꼭 기억하시고, 알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토지등 소유자의 범위, 이런 것을 모르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나가면은 정말 치욕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이런 교재 보시면 되죠? 필기하실 필요 없죠.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네. 여러분 교재 224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면은 네, 토지등 소유자의 개념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그리고 재개발. 이 재개발은 토지등 소유자의 범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정비구역이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딱 되면은 이 정비구역 안에 이제 도로도 있고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비구역 안에 자, 첫 번째 암기하십시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도 토지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상권자는 토지등 소유자가 될 수 있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되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이 없습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 조합은 없는데 재개발은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은 조합이 만들어져요. 나중에 재개발 조합이 설립됐을 때 그때 재개발 조합이 되려면은 정비구역 안에 재개발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재개발 조합의 당연 조합이 되고요. 조합이 되면은 나중에 무엇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권을 원칙적으로 이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이 있으면은 건축물 소유권이 없어도 재개발 조합의 당연 조합이 되고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상권자 마찬가지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네,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관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를 하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 다음에 재건축이죠. 자,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여러분, 그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 양호하잖아요. 일단 이렇게 정비 기반 시 양호하죠. 양호한데 여기 아파트가 네, 건축 연령이 40년 됐다면은 이 건물은 노후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반 시설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면은 재건축 대상이 되고요. 자,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이 동네에다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은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이 정비구역 안에 자, 건축물 및 건축물이니까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 복리시설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건축물 정비구역 안에 공동주택은 물론이고 상가가 있으면 그 상가 복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주택법에서 복리시설이라고 나중에 주택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건축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모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입니다. 그 부속토지니까 건축물과 즉 아파트하고 그는 앞에 건축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의 부속토지, 대지 지분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건축물 및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는 중요합니다.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부속 토지만 소유하는 자, 건축물만 소유했거나 토지만 소유하면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당리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 아파트도 있고 그 아파트의 부속 토지, 대지 지분권이 동시에 존재해야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이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하면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나중에 배워요. 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는 네,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고 네, 아파트 입주권을 원칙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강의를 드린 용어를 다 잊어버려도 정비 사업이 세 개죠. 주관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용어를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반복하셔야 되고요. 진짜 10번 이상 읽어주세요. 그리고 주관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다 잊어버려도 정비사업 3개의 개념하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는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용어정에 보면은 네, 토지주택공사 등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을
우리 주공 토지주택공사를 우리가 주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공 아파트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토지주택공사 등을 정비법에서 주공 등이라고 할 거예요. 주공 등.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하면 이제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설립된 줄 것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교법상 주택사업 수행을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밑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이 법, 정비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죠? 토지주택공사 등, 주공 등이라고 그래요. 주공 등 하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한다. 그 다음에 정관 등 내려옵니다. 자, 정비법상 정관 등 하면은 동그라미 1번 제일 끝에 줄 것죠? 정관 밑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에 줄 것죠? 규약 밑줄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제일 끝에 밑줄 것입니다. 시행규정. 그래서 정관, 규약, 시행규정 하면은 정관 등이 돼요. 정관 등.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별표할까요? 정관 등에서 동그라미 3번을 별표하시고, 자, 밑줄 것입니다. 자, 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의사, 제주특별자치도의사죠.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몇 개죠? 5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 5개를 가로내 봅니다. 이하, 무엇이라고 한다? 시장, 군수 등이라고 돼요. 이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 앞으로 도시및 중환경 정비법을 공부하면서 시장, 군수 등이라 하면 누구죠? 시장, 군수 등 하면은 5개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특시,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도, 제주특별자치도의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 5개를 줄여서 정비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죠?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하고 그 대부분의 정비 사업 절차는 시장, 군수 등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법. 국토교육법 시간에 이 법은 국토교육법이고, 도시계획법 시간에 이 법은 도시계획법이고, 정비법 시간에 이 법은 뭐죠? 정비법이지 뭐. 그래서 정비법상 시장, 군수 등은 5개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교시 용어 정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비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용어에 관한 설명을 1시간 동안 해드린 거죠. 네. 다음 시간은 제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제 정비사업 시행자하고 정비사업 시행 방법 위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네.